환영합니다. 아이네퍼너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포코 M7의 초기 설정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기를 처음 부팅하면 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동작인 화살표를 클릭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폴란드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설정된 것 같네요. 그래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원하는 언어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영어를 선택할 건데 보시다시피 영어에도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지 네, 인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선택하고 싶지 않네요. 또한 특별히 뛰어난 소비자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미국이나 영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영국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지역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유럽연합, 즉 제가 속한 폴란드 같은 곳에서는 만약 EU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구글이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법을 도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결국에는 EU 내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꼭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화웨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런 경우에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현재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신다면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을 직접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변화가 해당 회사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해가 된다면 그 회사는 이러한 변화를 오직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유를 선택할 수 없네요. 그래서 저는 영국이나 미국이 아닌 다른 것을 고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국, 표현의 자유, 잘 가세요. 미국, 뭐든 소유할 자유, 잘 가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소유하지도 않은 것에 돈을 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네,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한번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여기 실제로 지역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폴란드를 선택할 건데 이미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하는 다른 것을 선택해도 되고 저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걸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도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확률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영국과 비교해보면 만약 당신이 영국 출신이라면 당신의 정부가 정말로 당신의 기기에 백도어 접근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원할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법원 명령이나 그런 것 없이도요. 이봐요. 당신이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확인해서 정말로 무례한 말을 했는지 보고 그걸로 당신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완전히 망치기만 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저런 정치인들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가능성만으로도 다른 나라를 선택하겠어요. 어떤 형편없는 정치인이 내가 그를 모욕했다고 해서 나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네, 그게 기본적으로 제 입장이에요. 어쨌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바로 약관입니다. 여기에는 이용자 동의서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고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눌러서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체크박스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용자 동의서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읽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읽지 않을 거예요. 원래도 안 읽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려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음은 제가 닫았던 그 페이지입니다. 잠시 기다리면 화면에 팝업이 뜰 거예요.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이전 기기에서 이 기기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도로 만들어진 페이지예요. 이러한 처리 방식은 꽤나 정말 끔찍하게 작동합니다. 데이터를 옮기는 방식과 그 내용이 모두 만족스럽지 않아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영상 마지막에 더 좋은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기능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구글의 데이터 가져오기 이전 과정입니다. 그런데 구글의 데이터 가져오기는 정말 끔찍합니다. 아마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쓰레기일 거예요. 자기 역할조차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전 기기, 저에게는 이 기기에서 계정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걸 이 기기로 옮기려면은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숫자 중 맞는 걸 선택하면은 로그인할 필요가 없죠. 구글 계정이 이 휴대폰에 이미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당 계정을 활용하여 통화 기록과 연락처, 사진, 동영상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만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타 정보들까지도 모두 간편하게 옮겨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락처를 클라우드에 가져오지 않았다면 꽤 제한적이죠. 구글이 옮겨주지 않으니 정말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은 이런 부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플레이 스토어 외부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 구글의 입장은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말 자기네 일이더라도 만약 그들의 앱이 삭제됐다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직접이든 아니면 앱 개발자가 삭제했든 말이죠. 네, 그 앱도 복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전 기기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새 기기로 옮겨지지 않아요. 구글은 실제로 데이터를 옮기는 게 아니라 새 기기에서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서 다시 다운로드 하도록 강제합니다. 만약 그게 더 이상 클라우드에 없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아무리 이전 폰에 물리적으로 존재해도 더 이상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전 기기에서요. APK 파일을 옮기거나 압축해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다운로드 하려고 시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방법이 정말 끔찍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건너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심카드를 삽입하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당연히 선택사항입니다. 원하면 카드를 넣어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시해도 됩니다. 저는 무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단계인데 이것도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네, 건너뛸 수 있네요. 하지만 원한다면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선택이니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모든 설정은 나중에 설정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홈 화면으로 빨리 가고 싶다면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기기에 어떤 보호 기능을 설정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인 화면 잠금에는 실제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핀, 패턴 또는 비밀번호입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 혹은 둘 다 사용하려면 이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문과 얼굴 인식이 생체 인증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체 인증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가끔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기기 잠금 해제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손가락이나 얼굴에 먼지 한 점이나 작은 흠집이 생긴다면 큰일이죠. 그렇죠? 네, 언제든지 패턴, 비밀번호, 핀 등 설정해둔 방법으로 기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얼굴에 작은 흠집이 있거나 손가락에 먼지가 묻어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패턴을 선택할 겁니다. 이 중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샤오미는 사용자들의 지능을 방온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4초 타이머를 줘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는 물이 젖어 보이네요. 그걸 확인하면 이제 보호수단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패턴을 사용할 거예요. 패턴은 실제로 일정 개수의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보시다시피 너무 짧아요. 이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마치면 이제 죄송해요 사실. 한번 빨리 확인해 볼게요.
조금 이상해 보였네요. 네, 이건 최소한 4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이제 설정이 완료됐어요. 여기서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네요. 대부분의 기기는 사실 다시 여기서 생체 인식의 화면 잠금 옵션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뒤로 나가서 그것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바로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먼저 화면 잠금을 추가하도록 강제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이 페이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프라이버시와 구글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떠넘기고 있는 온갖 헛소리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관심이 없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건너뛰셔도 됩니다. 사실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래도 기기 작동 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프라이버시와 기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척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3가지 옵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치 사용,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그리고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허용, 스키닝 및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도 있는데 이건 꼭 켜고 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꽤 중요한 옵션 중 하나인 앱에서 업데이트 설치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위치 사용은 기본적으로 기기가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GPS나 와이파이 신호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건 꺼둘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기능을 꺼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설정에서 위치 기능이 꺼진다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 휴대폰을 꺼내보면요. 여기 위치 기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토글이 아마 켜져 있을 겁니다. 이걸 끄면 그냥 꺼지는 거라서 사실상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위치 정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캔 허용이라는 건데 이 기능을 켜면 기기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신호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꽤 유용하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이 기능을 켜면 앱과 서비스가 언제든지 와이파이 네트워크나 근처 기기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말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은 이 기능이 꺼져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스캔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건 만약에 이러한 정책을 직접 결정한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기존의 설명이 어딘가 좀 많이 빈약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 효력이 있는 동의서 같은 건 오로지 자기들 자신을 보호하려고 수십 페이지나 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은 대체 뭐죠? 와, 꽤 중요한 기능 같은데 정보가 정말 부족하네요. 그럼 다른 기기들은 어떨까요? 제 기기를 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겠죠? 그리고 아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건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옵션들은 그냥 보여주기식일 뿐이거든요. 바로 여기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당신은 프라이버시를 원하면 그걸 끄면 기기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를 스캔할 수 없다고요. 와, 대단하네요. 이제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다른 기기들이 당신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당신의 기기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신호를 찾지 않을 뿐이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기기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고 당신의 기기에도 고유한 정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유한 일종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겁니다. 모든 휴대폰마다 고유하죠. 자동차의 VIN 번호처럼요. 그리고 네, 그 정보가 기본적으로 다른 기기들에 의해 추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지금은 기지국이죠. 지금 이 휴대폰에는 심카드가 들어있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기지국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는 신호도 안 잡히겠네? 네, 그건 틀렸어요. 이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첫 화면에서 911에 전화를 걸어보면 됩니다. 만약 어떤 기지국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종류의 전화는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아야 하죠. 이런 연락이 전달되는 방식은
기지국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건 긴급 전화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심카드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심카드가 없을 때도, 휴대폰에 신호가 전혀 표시되지 않을 때도 지금처럼 심카드가 없어서 그래도 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기기는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이메일 정보와 위치 정보도 전달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비활성화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죠. 휴대폰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어때요? 어쨌든 기지국 위치도 충분히 정확하니까요. 다음으로는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이 있는데 이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당연하죠. 이걸 꺼도 어떤 식으로든 기지국에 연결되는 순간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데이터가 무엇이든 어떻게 분류하든 간에 어쨌든 어떤 형태의 데이터이고 이 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제 휴대폰에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 기기가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정보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 중 일부는 여러분의 이메일 정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휴대폰의 이메일 정보가 기지국으로 전송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옵션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 흥미로운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볼 수 없는 적어도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삭제할 수 있고 시스템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BS 헛소리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맥락은 바로 이 누락된 정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락된 정보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기기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바로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입니다. 아마 이미 OTA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테고 이게 뭐라는 건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성 스마트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면 $3,000짜리 냉장고를 산 후에 광고가 표시되기 시작하면서 이 OTA 때문에 곤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아마 업데이트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래도 광고는 여전히 남아있네요. 그건 바로 OTA 업데이트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냉장고나 이런 종류의 모든 기기에 강제로 적용된 겁니다. 사실상 구글 같은 기업이 여러분의 허락이나 심지어 알림도 없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기기에 밀어넣을 수 있는 변명에 불과한 핑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기기가 업데이트된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행 표시줄도 없고 다운로드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었다는 알림조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보안 패치 같은 데 사용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면 OTA 업데이트를 통해 패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해결되어서 그냥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기기에 뭔가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025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변화를 적용할 것이라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구글에서 서명하지 않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악성 코드 광고와 싸우는 방식이었는데 사실 이런 광고는 플레이스토어에도 존재하지만 구글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도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개발자이고 우리 스토어 외부에서 사람들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일종의 몸값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런 광고를 배포할 수 없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이 소식에 사람들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는 구글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모든 폰은 기본적으로 아이폰보다 더 형편없고 더 멍청한 버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의 모든 단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폰의 보안이라는 장점은 전혀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당연히 그들이 받아 마땅했던 것엔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 그 정도 반발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결국 일부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종류의 업데이트를 적용할 예정인데 이제는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발자가 구글에 몸값 같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악성 광고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스파이웨어나 일부러 만든 악성 코드 광고를 개발한다 해도 여전히 구글에 돈을 내면 됩니다. 이런 논리라면 그런 앱도 여전히 설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그들이 원래 방침을 철회하고 훨씬 더 귀찮게 만들기로 했어요. 이런 광고를 설치하려면 최근에 삼성 기기를 써본 적이 있다면 알겠지만 삼성은 이미 이런 짓거리를 기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 수 없는 소스 허용을 꺼도 서드파티 광고를 설치할 수 없게 만들었죠. 예전에는 이걸 직접 설정해야 했잖아요.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이미 이런 기능이 있었고 그 자체로 이미 보호 장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걸 비활성화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바뀌는 거죠. 아직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서드파티 앱을 설치할 수 없게 되고 뭔가 모험을 떠나야 할 겁니다. 도대체 뭘 거야 실제로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겁니다. 그냥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고 할 텐데 이유도 모른 채 설치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직접 알아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은 채 OTA 업데이트를 통해 설치될 거예요.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런 종류의 업데이트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정말로 OTA 서비스 업데이트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드파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프로세스인데 기술적으로는 그걸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면 기기가 악성 코드 공격에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그 시점에서는 패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패치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를 삭제해버렸으니까 구글이 패치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도 이 기기가 지금쯤 3년, 아니 5년 정도 된 거라면요. 앞으로 미래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걸 그냥 삭제하셔도 됩니다.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패치도 받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안 좋은 점만 겪게 될 겁니다. 혜택은 없고 단점만 있으니 어차피 그냥 지워버리는 게 낫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설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기본 설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맞춤 광고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샤오미가 여러분을 감시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관련 광고나 추천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 설정은 그들이 여러분을 듣거나 검색하는 내용을 보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광고 자체가 사라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샤오미는 앱스토어나 테마 애플리케이션 등 여러 곳에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광고가 있고 각각의 앱마다 이런 감시를 차단하거나 광고를 끌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끌려고 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것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확인 과정에서 반대로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스위치가 반대편에 켜져 있죠. 네, 저건 확실히 꺼버릴 겁니다. 저는 만약 어떤 회사가 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광고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그 대가를 나에게 지불하지 않는 한 그리고 내 정신건강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절대 그들의 돈벌이가 더 쉬워지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맞춤 광고요, 잘 가라. 그리고 여기에는 딱히 더 이야기할 만한 다른 옵션은 많지 않아요. 모든 옵션을 직접 살펴보고 필요 없으면 꺼버리면 됩니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항목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위치 정보 같은 건 샤오미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글꼴, 사용자 지정 섹션에 대한 옵션만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글꼴이 다른 점이에요. 이건 더 크고 글꼴치고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네요. 아무튼 계속해서 잠금, 화면 설정으로 넘어가면 배경화면을 사용할지 물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러셀 기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배경화면의 예시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크리스톨, 그러니까
꽤 괜찮은 예시들이에요. 이것들은 꽤 괜찮아 보이네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잠금 화면 배경 화면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여기 표시된 배경 화면에만 영향을 주거든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잠금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바로 그 잠금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전원 버튼을 다시 눌러 화면을 깨우면 또 다른 새로운 배경 화면이 그 배경 화면 캐러셀에서 불러와질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것들이 좋은 예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게 될 것들에는 여행 가방, 벽돌담, 가정부, 청소, 운동하는 여성들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남자이고 혼자가 아니라면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파트너가 괜히 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상황은 상상도 못 하겠어요. 왜 네 휴대폰 배경 화면에 아무 이유 없이 이상한 여자가 떠 있냐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휴대폰이 장난을 쳐서 쓸데없는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이 기능은 그냥 건너뛰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다음은 런처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이폰처럼 모든 앱이 홈 화면에 다 보이게 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안드로이드처럼 위로 스와이프해서 앱 서랍을 열지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냥 익숙한 앱 서랍 방식을 쓸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정할 것은 시스템 내비게이션, 즉 제스처나 버튼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설정에서 더 많은 옵션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시스템과 내비게이션 항목 아래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디스플레이 및 내비게이션 같은 항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스처의 경우에는 가이드 바를 숨기거나 민감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옵션이 있을 수 있고 버튼의 경우에는 뒤로 가기 버튼의 위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많은 옵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는 실제로 초기 설정 외에도 더 많은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설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전 기기에서 이 기기로 모든 데이터를 옮길 때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에 있고 이름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전 기기가 샤오미가 아니라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또는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냥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 기기도 샤오미라면 그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이지 시스템 준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네요. 제발. 아이고. 네, 오 이제 됐네요. 좋아요. 이제 로딩이 끝났으니 빠르게 두 번째 페이지로 스와이프하면 시스템 앱 아래에서 MI 무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이전 기기에서 이 기기로 모든 데이터를 옮길 때 사용할 앱입니다.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하면은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앱 데이터, 모든 사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것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꽤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 앱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기본적인 설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장황한 설명의 설정 영상이 도움이 되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